이 집 자체가 늙은 거를 왜 생각을 못했는가 하는 전에 몇 년부터 다시 생각을 바꿨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집도 그대로 같이 늙어간다. 그리고 그 사람, 거기 사는 사람들과 집은 같이 가는 거죠. 사실 아파트만큼 집단적인 거기 사는 사람들의 기억을 공유하는 데가 없죠. 학교보다 훨씬 더. 그래서 이 아파트라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생각하지만 공동주택이라는 것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여기 잠실 5단지인데 이렇게 그냥 옛날 아파트 헐고 새 아파트로 짓는 것 물론 그거는 그런 프로세스긴 하지만 좀 더 다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우선 잠실 일대에 있는 많이 재건축이 돼서 9층으로 올라간 이 일대는 전부 다 이 겨울에 동지 때 얼마나 그림자가 지는가를 한번 리서치를 하니까 거의 다 그냥 그림자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지 때 겨울에 가장 해 그림자가 길 때 이 잠실은 지금 전혀 대책이 없는 거죠. 그걸로 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5단지는 그나마 아직은 15층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일자 아파트라서 비교적 많은 땅이 햇빛이 드는 그걸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다 5개 50층짜리를 세우자. 조합하고 그렇게 아마 검토를 했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를 그림자를 지켜보니까 아침에는 좀 동지 때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서는 순간 여기 한 반 정도가 좀 그림자에 다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남쪽에 짓는 아파트가 해는 잘 받아들이고 하면서도 가장 적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해서 공공적으로 이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근처에 100층짜리 앞에 서 있고 또 이 앞에 50층짜리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해서 이 전체까지 그림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림자가 생기는데 여기에 다시 새로 짓는 것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 방법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교층을 다 이쪽으로 다 왼쪽으로 모으면 길 쪽에는 그림자가 좀 가도 아파트 자체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적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코너에다 광장을 놓고 한강으로 쭉 가면서 아까 그 소음이 많은 지역은 이거에 대해서 소리를 하자. 근데 마지막에 도서관을 배치하고 그 건물들은 비교적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형태를 해서 소음도 이렇게 좀 줄이고 또 형태적으로도 정리하자는 그런 생각을 서로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펼쳐놓으면 가운데가 높고 양쪽으로 가면서 낮아지고 그 끄트머리에는 공원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좀 더 공공적으로 개방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 이 단지를 쓰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럼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뭔가를 좀 고민해 보면 결국 그냥 아파트 단지가 지금 폐쇄된 이런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란 말을 써요. 많이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안에는 그 주민들 외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커뮤니티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요즘 재건축 하는 데 보면 36층이 되면서
지상은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전부 다 녹지로 만들고 전부 지하에 주차장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아는데 주차장은 그냥 차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주차장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단지 모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래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지향에 대한 부분이 뭔가, 서울시가 표방했듯이 이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 이런 광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개의 길을 만드는 거죠. 지상에 있는 길만이 아니라 지하와 연결되는 길, 그 다음 바로 연결된 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위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전체를 관통하는 길. 수없이 많은 길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공공적이다. 이 작년까지 도시건축과 사무실을 공유하는 출판 디자인 수류산방에서 일하던 나는 37 5단지 재건축 사태의 전말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준비하던 연극이 엎어지고 오랜 연애가 끝나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던 내게 좌절하는 선생의 모습은 마치 나의 미래에 대한 계시 같았다. 조합총회에서 설계안을 설명하면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우리는 조합의 반대로 회의장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다. 나는 아인랜드의 소설 파운틴헤드를 떠올렸다. 소설에서 건축가 허워드 로크는 공동주택 디자인을 건축주위원회가 제멋대로 변경하자 공사 중인 아파트를 폭파시켜버리고 만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소설보다 끔찍했다. 한국에서는 노 건축가가 설계안을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이걸 연극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아파트에 대한 연극을 만들고 싶어. 현실에서 지어지지 않는 새로운 아파트를 무대에서 상징적으로 시공하는 것이다. 가장 첨예하고 동시대적인 사회적 이슈인 잠실 5단지 재건축 문제를 상징적으로 해결하며 앞으로 산적한 재건축 문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도모하고 더불어 연극의 현재적 가치와 파급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서울문화재단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퇴원들과 함께 한국의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아파트 네이션 생각보다 아파트를 다룰 책들은 많지 않았다. 이카루스 매우 조성용 선생님을 인터뷰하고 선생님이 설계하고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답사하게 됐다. 감사합니다. 마침 두산아트센터에서 아파트를 주제로 있는 극장을 열어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강의를 듣기도 집 했다. 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마이크를 안 해고. 네. 집 구해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네.
특히 아파트에 대한 연극을 왜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뭐야 부산아트센터에서도 뭐 아파트로 연극을 한다면 아니 아파트가 지금 궁금한 게 있어? 나는 하나도 없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예 모르겠어. 뭐 소음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살아가는 이웃사촌 뭐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건지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리는 걸 이야기하려는 건지 이미 그런 얘기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 나는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나왔어. 그래서 4학년 때 주거단지 설계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그 과목이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과목이었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LH 공사에서 뭐 주최하는 공모전 같은데 대상을 바꾸고 막 이랬잖아요. 내가 그런 경력 때문에 강훈구라는 놈이 이 공연에 나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나는 쓸모가 없다고. 나는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 옛날에 너무 많이 했거든. 옛날 동시대의 연극 뭐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왜 이렇게 이렇게 올드한 주제를 잡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라. 내가 군대를 전역하고 일단 산울림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대표님이 인영 선생님이라고 3, 4년생이야 개띠. 86이야 요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짜잘짜잘한 건 까먹으셔. 알잖아. 그 나이 되면 좀 그렇잖아. 너는 전공을 뭐 했니? 대학교 때 이러면 네, 도시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이러면 선생님이 그런다고. 너는 그러면 도시공학적으로 연기를 하겠구나. 한참을 생각하다가 어른이 하는 말이니까 예 그런데 생각해보면 햇볕이 90% 이상. 연극이랑 아파트도 좀 닮은 구석이 있어. 그러니까 아파트를 설계할 때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갈 입지의 그 역사, 지형, 그리고 사람들 뭐 이런 거를 조사하잖아. 근데 연극도 마찬가지라고. 뭐 대본도 분석하고 연출의 의도도 넣어야 되고 배우들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걸 분석해서 테이블 작업을 해가지고 연극을 만들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아파트라는 게 있잖아. 어떤 위치에 지어지냐에 따라서 그 형태랑 사는 사람들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맨날 분석을 해봤자 어차피 거기에 어떤 아파트가 지어질지 안다고. 이 연극도 마찬가지라고. 어떤 사람들이 공연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초장이 결정이 난 거야. 어떤 식으로 나올지. 2달 동안의 테이블 분석 같은 게 하등 쓸모가 없어. 내가 생각했을 때 새로운 아파트나 새로운 연극은 존재하지 않아. 원목의 침대풀이 사과밥 김치 할망 포도씨 수박씨 살구씨 수박씨 살구씨 수박씨 아들 그림 처지 와이 향초 어들씩 친구와 합절이 매력적인 고양이 두부모래 칼자 오프닝 레이스 지그시 낙하들은 쓰지 않지만 토스트기 필요할 때 설거지 입으로시 없을 때 빨리 철제서라는 큰 거울에 홍합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늘 팔리거나 이사하거나 재건축되는 방식으로 교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미완의 사물이다. 사고 팔리고 부수고 다시 짓고 이사하고 결국 우리는 새로운 아파트를 사기 위해 지금 여기에 살지 못하다. 아파트를 한참 공부하고 있던 한 달 전 팀원 한 명이 팀을 잠깐 쉬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더 늦기 전에 영상 매체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다. 팀의 1주년을 기념하는 파티 자리에서였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 채로 억지로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네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문득 내가 만든 팀도 사실은 움직이는 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여기 사는 사람들도 더 좋은 아파트로 옮겨가기 위해 잠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나도 여기서 더 좋은 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는 않았던가? 새로운 가능성, 연극의 현재적 가치, 공공성 등 거창한 이유를 갖다 붙였지만 팀원들이 팔자에 없는 건축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사실 나의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선생은 잠실 5단지를 설계하면서 나를 불러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 연극에서 장면이 바뀔 때 시공간이 바뀌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걸음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선생은 나의 연극을 한번 보러 오신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아파트에 태어나 20살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아파트에 살았지만 아파트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예나 씨, 실장님. 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어떡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작가님께 다 연락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수습이요?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작가님께 바로 연락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습이요? 네. 그렇게 하면 수습이 될까요? 네. 아, 네. 예나 씨는 왜 학예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미술을 다른 사람들도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학예사가 되려고 했냐고요? 예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 거짓말 말고요. 왜 국립현대미술관의 학예사가 되려고 했냐고요? 죄송해요. 뭐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전시를 하면서 작가님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허락이요? 아니 누가 허락받으라고 했어요? 아니 허락을 왜 받아요? 우리가 일일이 전시할 때마다 환쟁이들 허락받고 이랍니까? 예? 웃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부 규정에는 전시할 때 작가의 아까 불안하더라. 1차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진짜 연극에 늘 있는 일이야. 예나 씨는 이게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아니 작가님이 유작이라고 하시니까요. 작가가 위작이라고 하면 위작인 겁니까?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내려갑시다. 내려가자고요. 내려가면 뭐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나 씨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씨도 국현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어디 하시나요? 아 미안. 예나 씨도 가짜예요? 아니에요. 가짜하게 사요? 아니에요. 자, 100번 양보해서 기산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래서 내려가자고요. 내려가면은요 뭐 별거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나 씨도 그거 잘 아시잖아요. 아니까 여기 국현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려가면은요 평생 올려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아까 책임진다고 하셨죠? 네. 그럼 진짜가 되세요. 그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2016년 여름, 당시 나는 다니던 대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 재개발 구역에 있는 옥탑방이었으나 그것도 학교 앞에 있는 방이라고 한 달에 35만 원을 받았다. 그것도 2년 뒤엔 40만 원이 되었다. 서울에서 구한 4번째 방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대충 끼니를 해결하고 본가에서 가져온 색이 다 바랜 김남주, 황지우 시집 같은 걸 읽다가 침대 위에 누워 자위를 하고 아이폰으로 야구를 보다가 잠에 들었다. 잠에서 깨고 나면 다시 야구 하이라이트를 돌려보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틀어서 보다가 다시 잠을 청했다. 비정기적으로 수류산방이라는 출판사에 출근하며 일을 했다. 나는 북촌으로 출근을 하며 교정을 보거나 녹취를 채록하는 일을 했다. 지난 저녁을 후회하면서 나는 등교하는 학생들과 지하철을 바꿔 타고 출근을 했다. 월세가 나가는 날이면 엄마는 전화를 걸어와서 넌지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머리는 학교를 졸업했으나 몸은 여전히 학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제2학예실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긴 제목의 희곡이었다. 작가인 천경자가 위작이라고 주장한 작품을 국립미술관이 진작이라고 규정한 한국미술사상 가장 유명한 스캔들. 당시 검찰은 27년 만에 재수사를 거쳐 미인도가 진작이라는 발표를 했다. 나는 미인도 논란을 흥미롭게 살펴보다가 이 논란이 다름 아니라 김남주가 죽고 내가 태어난 1991년도에 시작됐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1991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뿐만 아니라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광화문역에 내려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된 문화부 건물을 지나 다시 국립현대미술관을 지나 출판사에 출근해서 교정을 보다가 밤에는 사무실에 남아 희곡을 썼다. 나는 어쩌면 내가 가진 김남주 시집의 주인이 사실은 미인도를 진작으로 만들게 된 국립현대미술관 신입학예사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빠져들었다. 내가 쓴 희곡이 창작산실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은 우리 부모가 뽑은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알아들었다. 1990년 엄마는 한국미술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문화재청 학예사가 되었다. 엄마는 세간과 책을 바리바리 싸들고 상경하여 북촌에 새들어 살았다. 미국 대사관 옆에 있던 문화부 건물에 출근하던 엄마 앞에 대학원 선배가 찾아왔다. 뜬금없이 그는 청혼을 했고 더 이상 선을 보러 다니는 일이 귀찮았던지 한 달 만에 그 선배와 결혼식을 올렸다. 남자는 당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중랑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마련해준 결혼자금에 대출을 보태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2세대 엑셀과 상계동의 주공아파트를 샀다. 14평밖에 안 되는 아파트가 1억을 호가했지만 지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새 아파트였고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팔면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갈 수도 있겠다는 계산이 뒤에 있었다. 1991년 2월 13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주공 1단지 바로 옆에 있는 백병원에서 태어났다. 엄마는 아파트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임신했고 곧 직장을 그만두었다. 나는 엄마에 안겨 복도에 고개를 내밀어 회색 엑셀을 타고 출근하는 아빠를 배웅하고 집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아빠를 기다렸다. 1년 뒤 여동생이 태어났다고 한다. 얘나는 아토피가 심했다. 그 무렵 아버지는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박사 과정을 시작했다.
부모는 고심 끝에 여동생을 엄마의 친정인 경주로 보냈다. 안타깝게도 그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취재를 위해서 나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했다. 88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 나무가 울창했다. 길게 뻗어있는 복도는 무척 생경했다. 어릴 적 사진 중엔 자동차 장난감을 이어서 늘여놓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유독 많은데 그 자동차 행렬은 아파트 복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한다. 그럴만도 했겠다 싶은 것이 복도에 올라서 밖을 바라보니 상계동에는 아파트와 자동차밖에는 없었다. 주공아파트는 19단지까지 빼곡하게 줄지어 서 있었고 마치 장난감처럼 작은 자동차들이 그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부동산에 신혼집을 찾는 것처럼 이야기해 같은 동에 있는 다른 집에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중개인은 곧 재건축이 될 테니 전세로 들어갈 바에 집을 사두는 것도 좋다고 했다. 현관을 여니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났다. 이 냄새에 내가 만든 냄새도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무척 이상했다. 중개인은 모든 호수의 구조가 같다고 했지만 기억을 찾을 수 없었다. 여전히 내가 여기 살았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여름 작은 할아버지는 3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어요. 중동에 도로를 깔면 월급 60만 원을 준다는 전달을 보고 그는 군장을 들고 바로 공영토건에 먼저 보러 갔어요. 고교 교사 월급이 20만 원이 조금 넘던 시절이었는데 그는 사우디에서 고속도로를 닦았어요. 기온이 섭씨 60도까지 올라가는 사막 한가운데서 아스팔트를 만들었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식사 시간을 빼고 하루 10시간, 월 위에 휴무를 빼면 월 280시간씩 일을 했어요. 82년 말 고속도로가 완공되었고 하지만 그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건 경력금이 아니라 회사 장영자 이철희 부부 어음 사기 사건이 직행탐을 맞아가지고 부도가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반년치 월급도 못 받은 상태였는데 한국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떼인 월급을 받기 위한 방법을 백방으로 소문했으나 별다른 소식은 없었어요. 저축해둔 돈으로 단칸방을 구하셨대요. 거기서 결혼을 하고 딸도 낳으셨대요. 작은 건설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으나 중동에서 받던 돈에 비해 월급은 진짜 턱없이 적었죠. 단칸방에서 그는 동아건설이 공영토건을 인수하고 리비아 대수로 건설을 수주했다는 뉴스를 보셨대요. 그는 다시 중동으로 떠났는데 젊은 지도자 카다피 얼굴이 그려진 걸개 그림이 모래바람에 휘날리는 사막에서 그는 무려 6년을 버티셨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6년을 버티셨죠. 91년 1차 대수로 공사가 완료되자 그는 동료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셨고 상계동에 지어진 주공 6차 아파트를 한 채 사고도 돈이 좀 남아서 그 돈으로 리비아에 함께 일했던 동료와 설비 회사를 차리셨대요. 그 회사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 전기를 놓는 일을 전문으로 했는데 89년 노태우 정부는 신도시 아파트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했죠. 전국이 아파트 공사 현장이 되었어요. 모래나 시멘트가 부족해가지고 건자재 파동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일손이 없어가지고 계약을 더 이상 못할 정도로 일이 많았고 1993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아파트 공사를 맡게 된 할아버지는 단지에 미분양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상계동 이웃에 살고 있던 조카에게 알렸다.
우리 가족은 계약금 단돈 10,000원에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아파트에 대한 첫 기억은 공놀이였어요. 우리 집은 공놀이의 천국이었죠. 10개의 동이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였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넓었지만 저층 아파트여서 그런지 차가 별로 없었어요. 놀이터가 있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보통 아이들은 주차장에서 어울려 놀았어요. 아파트는 우리의 놀이터였는데 20년 만에 찾아간 아파트는 나에게 소개하는 부동산 중개인은 그걸 보고 대지 지분이 넓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다고 표현했어요. 재건축이 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웃들은 함께 분양을 받아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나이대도 다 비슷했고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 동은 서로 문을 열어두고 살다시피 할 정도로 되게 친했어요. 여름이면 남양주에 있는 계곡으로 함께 야외를 가기도 했죠. 한 번은 내가 엄마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장을 보러 간 사이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바닥에 턱을 찍은 일이 있었거든요. 예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윗집에 살던 건희 아빠가 내려와서 저를 발견했고 덕분에 저는 무쏘에 실려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었고 겨우 처치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엄마가 차려놓은 간식을 먹고 베란다에 나가 주차장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내려다보곤 했는데 언제나 주차장에 아이들이 있었고 저는 작은할아버지가 사주신 축구공을 들고 내려갔죠. 공은 어디로 튈 줄 몰라가지고 단지에 들어서는 차는 언제나 서행을 했어요. 엄마는 옆 아파트 단지 상가에 위치한 유치원들을 다니며 영어를 가르치셨고 종일반은 늘 늦게 끝났고 저는 늦게까지 공놀이를 할 수 있었어요. 97년 아파트에 살던 아이들은 새로 생긴 초등학교의 첫 번째 입학생이 되었어요. IMF는 우리 아파트로 바로 찾아 들어오진 않았는데 동생은 경주 생활을 청소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는 박사과정을 무사히 마치셨고 거실에는 박사모를 쓴 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사전이 걸려있었죠. 저는 그때 가방 가득 줄탱이가 있었는데 소라기 3마리를 키웠어요. 일요일이면 엄마가 좋아하던 잔치국수를 삶아 먹고 작은할아버지가 새로 이사간 송파 현대 아파트로 놀러 갔어요. 얘나와 함께 바이올린 학원을 다녔는데 우리 집은 새해가 되면 경비실에 양말을 선물했어요. 컴퓨터를 장만한 후에는 아빠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시절이 우리의 마지막 호황이었던 것 같아요. 공놀이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공놀이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공놀이에는 무엇이
(1999년) 여름 우리 가족은 경주로 내려갔다. 새 집은 넓었다. 내부 면적이 49평이나 됐다. 방도 하나 늘었고 화장실도 하나 더 생겼다. 내 방에도 베란다가 있었다. 우리 집은 한 라인에 2개호씩 2개의 라인이 있는 27짜리 아파트 1층에 살았다. 새 아파트는 아파트 마을 안에 있었다. 경주는 고도 제한이 있어 시내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었고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문화재가 나오지 않는 버드나무 숲에 20층이 넘는 아파트 마을이 들었었다. 모든 게 그렇듯이 IMF가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가 경주로 전학을 가게 된 이유는 IMF가 내가 다니던 학교가 아니라 아빠가 다니던 학교로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서울에 강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아빠는 모교의 캠퍼스가 있는 경주에 자리를 찾으러 왔다. 아빠는 경주에서 온 대구로 다시 경주로 강의를 다녔다. 하루에 작으면 1개, 많으면 2개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연구실로 다시 출근했다. 엄마는 고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도서를 판매하고 학습지 구독자를 만드는 일이었다. 엄마는 기아에서 나온 카렌스를 뽑아서 책을 싣고 아파트를 누볐다. 부모의 귀가는 항상 늦었다. 나와 예나의 귀가 시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학교가 마치면 바로 이모네 집으로 출근했다. 이모는 우리 사는 아파트 바로 옆 단지에 살고 있었다. 이모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했는데 한의대 입시에 실패하고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아파트에 공부방을 차렸다. 한마디 말도 없어? 아파트 밖을 나갈 수 없었던 이모는 성실할 수밖에 없었다. 나 무시하는 거야? 아파트 초대 소문은 빨라서 이모네 집은 항상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나와 동생은 학교가 마치면